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전세기를 띄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네, 정부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우리 경찰은 사전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전세기를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구금자 송환을 위한 세부 조율 작업을 이어갑니다. 우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어 외교부 차관과 내무부 장관 등 면담도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부 합동대응팀의 기자회견까지 잡힌 만큼 이때 협의 진행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이번 주말까지 전원 송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송환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김 기자가 어제 직접 방문했던 캄보디아 내 스캠 단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정부 합동대응팀과 함께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딱게우주 태자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등 외국인들을 감금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던 공간으로 알려졌는데 한때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범죄 구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거대한 아파트나 상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 또 식당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온라인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에 도착했을 때 범죄자들은 이미 도주하고 장비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도주한 듯 범죄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나 이 감금 생활에서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태자단지 앞에 굳게 철문이 닫혀 있고요. 경찰의 통제가 강화돼 내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도 캄보디아 내 스캠 단지를 방문해 범죄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저희 YTN 취재진은 현재 범죄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을 관리해주는 한국인 관계자를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자신이 방문한 범죄 단지 사무실에선 한국인 3명 중 2명이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또 전기 고문까지 당하고 있다는 내부 실상을 폭로했는데요. 역시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저희 취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단지를 오가는 현직 한국인 관계자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저희 YTN 취재진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범죄 자금을 세탁책에게 송금해주는 업무를 맡은 현직 한국인 A씨를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웬치 안에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곳 시아누크빌에 있는 대규모 범죄 단지 안에 들어가서 실상을 확인하거나 중국인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어제 방문하고 드론으로 찍었었던 시아누크빌에 있는 한 범죄 단지도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A씨는 범죄 단지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인들은 20%가량 정도 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12명이 일하고 있는 한 보이스피싱 사무실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중 8명, 그러니까 3명 중 2명꼴로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단지 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에서 폭행과 전기 고문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문을 하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면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폭행이 이어지다가 사람이 숨지게 되면 그 시체를 소각하는 곳도 있다. 이런 증언도 들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씨는 이곳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 안에서 일하는 중국인 사장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취재한 이곳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장도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도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선 소각장이라도 이렇게 있지만 호이펫 등 국경 쪽 오지에 있는 범죄단지에선 시신이 나오면 안매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은 쪽 가면은 죽거나, 그러니까 뭐 맞아 죽거나, 뭐 일하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전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 3, 4일 죽도록 때려놓고 잘못되면은 죽으면은 그냥 근처에 묻거나 버리거나. 네, 그리고 웬치라고 불리는 그 범죄 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에 대한 설명도 들었죠? 네, 거대한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커다란 단지 안에 수많은 사무실들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중국인 사장들이 하나씩이나 두 개씩 관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아래 총괄 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조직원들이 일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3m 높이의 벽이 둘러쳐진 단지 내부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건물처럼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당은 물론 헬스장까지 모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 실적이 좋은 경우엔 바깥으로 외출을 허용하지만 강제로 이곳 범죄단지에 끌려온 사람들은 벽 바깥을 나설 기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당국과 웬치의 유착 관계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은 어제 이곳 범죄 단지에서 새벽에 도피 행렬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현지 소식통도 당국의 단속 정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미리 대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A씨에게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지 당국에 돈을 상납하는 웬치 사무실의 중국인 사장들은 단속 정보들을 미리 듣고 장비들을 먼저 빼내둔다는 설명입니다. 단속이 오더라도 밑에 있는 경비원들이 일단 막아 세우고 그 사이에 피신할 시간을 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근 범죄단지들이 단속이 더 어려운 편인 중국계 카지노 건물로 숨어 들어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미리 현지 당국과의 유착 관계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아는 데다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범죄단지를 캄보디아 경찰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우리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밝힐 공동 부검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2달째 시신이 현지에 남아있는 가운데 부검과 함께 운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 다음 주쯤에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팀이 집도하고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등에서 수사관을 보내 입회할 예정인데요. 부검을 참관할 수사관들은 아직 현지로 출국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주말쯤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캄보디아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은 물론 장기 적출 여부를 비롯한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폭넓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화장해 국내로 옮겨지고 결과는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모집책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8월 초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홍모 씨와 그 배후 조직이 대포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는 통장 누르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걸 현지 조직원들이 알아채고 박 씨를 고문해 돈을 받아내려다 살해했다는 겁니다. 모집책 홍 씨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배후 조직을 특정하기 위해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 수치로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을 짚어주시죠. 네, 닷새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사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의 업무가 과중돼 국민 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국감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 사심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개헌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며 비판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6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익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이란 3가지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죠. 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코스피 4천 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구입했고 13년 동안 실거주해 갭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누구는 흥청망청 선다, 우리도 알뜰살뜰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지 묻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 내에선 부동산 논란이 정부 여당으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이 전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공개됐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재판이 금방 끝났죠? 그렇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차 공판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가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혀있는 명찰을 달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특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등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전 장관 측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은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장관이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단전과 단수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고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특검에 다시 나왔다고요? 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이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건을 받은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은 어떤 지시를 받았던 건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둘러싼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 다음 주 특검에 출석한다고요? 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고 이번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건희 씨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부기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거로 보이는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부기를 주고 공직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자 조사도 진행되죠? 네,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 씨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기도 한데요. 특검은 지난달 정 이사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 전 위원장과 김건희 씨 둘 다 친분이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정 이사장이 두 사람을 연결해줬는지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지난 14일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 씨도 다음 주 이 전 위원장 조사를 마치고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거래 의혹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는데요. 이에 특검은 2000년대 초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를 받아 3, 4천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양광 소재 업체인 해당 회사는 이후 분식회계가 적발돼 매매가 정지되고 코스닥에서 퇴출당했는데요. 회사 대표가 민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로 알려지면서 미리 상장 폐지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새로 썼습니다.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3,800 턱 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손효정 기자, 코스피 최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죠? 네, 코스피는 뉴욕 증시 약세 여파로 0.4% 하락 출발했습니다. 한때 3,720대 초반까지 밀리며 숨을 골랐지만 개장 45분부터 탄력을 받으며 반등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며 3,794.87까지 치솟았습니다. 3,7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3,800선 호합까지 다가선 건데요.
코스피는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사이 외국인이 1,700억 원 넘는 주식을 홀로 사들였습니다.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가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인공지능 투자 심리에 힘입어 파죽 지세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100원을 기록하며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도 4% 가까운 상승률로 47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 장중 871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9원 내린 1,417원으로 장을 시작해 지금은 1,420.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한미 무역 최종 협상에 나선 우리 대표단이 백악관을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비난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이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도 중간 본인들이 아마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입니다. 앞서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50여 분 동안 만나 한미조선협력 마스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마스가에서 추진할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OMB가 조선업 이쪽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3,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자 한미 조선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건 한미 조선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협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가 미국의 입장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설득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에서 총력전에 나서면서 조만간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정부 대표단에 이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번 주말 만날 걸로 보여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에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강모 등 4대 그룹 회장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골프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저희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초청으로 남아공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90살 생일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70여 개 기업 회장과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회동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행사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일본, 타이완 대표 기업 총수 1명씩과 한조를 이뤄 라운딩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대 기업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는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종 타결 국면에 직면한 정부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25%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 7월 말에 이어 2달 반 만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다시 모이면서 이번 주말까지가 협상 최종 타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선은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런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 전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서민,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데 금융기관의 이제 대출을 통해서 좀 합쳐서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서민과 우리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딱 뭐 15억 또 25억 이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선순환이 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결국 그것이 또 어떤 다른 풍선 효과를 유발해서 전세 또 월세 이걸 또 이렇게 또 높이는 그래서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좀 과장되지만 주택 거래 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 공급 대책이 없는 이 주택 정책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이만큼 또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 여당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 정책을 걸어놓고요. 이후에는 공급 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의 비상 대출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투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기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 중지를 걸어놓은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공급 대책은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급 대책과 그 이후에 집값을 담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통보받았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야 또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에만 허덕이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과거 서울시에선 투기 제한 구역도의 해제도 결국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대책 없는 상태로 교착 단계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서울 전역을 토어가로 묶은 건데 사실 강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있어서 이 지역까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 지역 지금 그 지역구인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도 강남과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강북 지역이 좀 일부 올랐지만 한강변과 떨어진 강북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예. 서대문 이런 쪽은 거의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진 지역도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북 지역의 지역구를 둔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저는 묻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제가 지적한 대로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예. 정말로 지금 거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가 집을 팔아서 뭔가 좀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 강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다. 그러니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좀 늦추더라도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런 의혹이나 이렇게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 공급 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서울시 외곽, 대부분 지금 일자리는 서울시 여의도든 강남의 일부든 아니면 강북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나가서 주택 지역을 찾는 것은 나중에 정말 직장인들이 가서 출퇴근에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질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북 지역을 좀 대대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정책적 자금도 좀 지원을 해서 하다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강북이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쿄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고 더구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주거로 바꾸는 그 용적률을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본이었다고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예.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정말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강북을 질 좋은 주택 공급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주시는 분들 충분히 예.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대대적인 공급책도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만 묶이게 되면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에는 강북이나 여러 가지 은평 말씀 주신 강북이나 강서 이런 쪽까지 풍선 효과가 함께 부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서 대비해서 실제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탄도 수원까지 묶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 측면처럼 사실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 번질 수
모르는 그런 예.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더 반대로 뛰는 형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급 대책은 나올 것이고요. 대대적인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국토부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다만 한 가운데 가지 이제 예. 이질 좋은 아파트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는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의 일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주택에 관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느꼈거든요. 근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풍선 효과라는 이유로 그때마다 이제 희생을 강북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저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을 일괄적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 세심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강북에 대한 대책 오히려 지금 동탄이면 서울에서 엄청나게 멀거든요. 여기보다도 훨씬 못한 강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 지역으로 후보 지역으로 좀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강북이나 여러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예, 예, 이번 예. 대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공급 대책을 적절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억 또 수십억 원 빚내서 집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 반응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하시는데 지금 거의 40억에 이르는 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니까 뭐 이제 35억, 40억 이렇게 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인 거예요.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무슨 그런 시장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로 하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문재인 정부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더 매운맛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욕자라는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되묻고 싶어요. 네. 본인들의 자산, 재산 지금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인데 뭐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네요. 자, 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백승하 의원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 하면 논란이 다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그러니까 빚 없이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매우 이상적인 것이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병기 아마 원내대표도 98년도에 지금 잠실 아파트를 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빚 없이 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뭐 1억이 됐든 다만 얼마든 빚을 끼고 대부분 사는 것이고 그게 서민들의 우리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있는 젊은 직장인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빚을 내고 아니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갚아가서 자기 집을 만드는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주택 마련의 어떤 행태나 그랬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뭐 빚 없이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그 의도 자체는 뭐 발언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무주택 서민들의 현실 또 정말로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 20년 동안 정말로 한 푼도 안 쓰고 뭐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말 무주택 서민이나 우리 직장인들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 대책,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 정말로 경기도 멀리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 대책이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 사실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징이 말 정말 나쁘게 잘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98년도에 송파 잠실에 있는 집을 샀고요. 예. 그 이후에 살다가 2016년도 가량부터 이사를 갔다고 지금 우리 그 화면에도 나오는데 예. 그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입이 됐고 예. 동작구에 출마하면서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예. 전세를 얻어서 동작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갭투자가 될 수 있죠.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워서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마치 갭투자라고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나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꼬투리 잡는 것을 넘어서 말 정말 나쁘게 하는 버릇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그 구조 문제까지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비이상적으로 상승해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예.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의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과 다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공급 대책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의 논란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계속 내란몰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확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정부와 여당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보유세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형평 등을 다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 잘못했다가 부동산 확 폭등한 적이 있어서 그런 역효과 때문에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서도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정의파와 현실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철학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처럼 해당 논란들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부터도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밝히겠습니다. 자, 지금 반대의 의견을 밝혀주셨고 이 보유세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 자체 말로 보면. 그러니까 주택 수를 다 합쳐서 1, 2억짜리 이렇게 지방에 있는 거 합쳐서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보유수에 따라서 누진 이렇게 합치거나 이래서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몇 채냐에 따라서 그보다는 총액을 합쳐서 아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총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매기는 게 어떠냐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가게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게 우연찮게 집값이 올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과다하게 보유세를 내는 일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두 분께서는 동일한 입장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 나올 결과가 사실 더 기대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은 규제 정책만 발표됐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함의 충분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 의원들도 정부 측에 요청을 하는 것이 규제 정책 이후에는 포지티브한 정책 그리고 공급 정책들이 나와줘야만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하기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네거티브 정책으로서는 충분히 여론조사가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등락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정책들과 이후에 나올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다시 수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될 여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긍정평가 결과가 54%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35%, 10% 의견 유보. 자, 지금 이 54%가 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취임하신 지가 아직 이제 5개월 좀 남짓 아닙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현 정부가 해놓은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꽤 있습니다. 또 그 비판적 그 부정적 평가 이유를 보니까 외교가 18%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여전히 미완 상태죠. 최근에 또 불거졌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구금 관련해서 도대체 정부가 과연 있긴 한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좀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독재 독단이라고 하는 게 7%, 그리고 정치보복도 6%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저런 것들이 평가가 이제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 추세가 매우 중요한데 추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촉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물론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도층의 민심을 조금씩 이반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지지율이거든요. 처음부터 허니문 기간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해놓은 게 뭔가라는 의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제 논리는 사실 숫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3,700을 돌파했고 그것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신뢰도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뭘 해놓은 건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나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데 캄보디아도 과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께서 캄보디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데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국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헤쳐나가는 방안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당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내란 전국을 헤쳐나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칭찬이면 칭찬답게 그리고 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잘 겸허히 수용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고 국민의힘 25%.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강경 행보, 잇따른 강경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 지금 뭐 눈에 띄는 충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있었던 그제 있었죠.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을 찍고 지금도 보시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올린 쇼츠라고 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대법정에서 소법정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법정에 갔던 이 부분이 또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현장 국감을 마친 후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그 대법정에 갔던 부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린 부분인데 지금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정까지 들어간 모습, 여기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뭐 충분히 갔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도 지금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감사로는 국회의원들을 저쪽에 대법정까지 보여주는 것을 결정을 했을 텐데요. 사실 저는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법정 방문을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야가 함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빠지겠다라고 해서 저것을 정쟁거리로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는 장소였을 텐데 정쟁거리로 일삼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국감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진에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저는 저 사진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모욕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법정의 지금 그 법대는 사법부의 상징적인, 권위의 상징적인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돌리고,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 국감이잖아요. 현장 국감. 근데 현장 국감은 원래는 그 기관의 그 애로를 듣기 위해서, 기관의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이 국감을 하게 되면은 그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도 좀 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기관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마치 뭐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의 모습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우리 300명의 4분의 1이 동의를 해서 만드는 이제 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예. 지금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법부에 가서 무슨 조사로 한 것처럼 무슨 열람하고 또 무슨 뭐 이게 서류를 뒤져보고 이건 아무리 번지수가 너무 잘못됐다. 예. 이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야당인 경우에 대통령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대통령실을 가서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에 가서 주변 둘러보고 쇼츠 만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반대 입장인 게 현장 국정감사가 현장 국정 격려는 아니거든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같은 권위 있는 분들, 대법관 같은 권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감시해야 그 이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 인지를 저희가 감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로사항을 들어가 주기 위해서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정을 공개할 정도로 본인들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여권 의원들만 현장 국감에 동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가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의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이걸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건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뭐 현장에 가서 격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목적을 벗어난 국정감사의 상황을 벗어난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저도 것입니다.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사법부 현장은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하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불법적인 행정이 있었을 때에는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법부도 그 삼권 분립 이하에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현장 검증을 마치 부정한 것처럼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현장 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들을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원으로 사법부에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의 현장 검증은 부적절했다라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입법부에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법원 행정을 처만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대통령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대통령 비서실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예산 다 이제 그 담당해서 쓰는 것이고 또 거기 비서실에서 다 정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법원도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하려면 법원 행정처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가서 법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냐 말이에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공방이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매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김현지 실장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실 이 파장이 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전략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는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보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처럼 고속도로를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휘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금거부기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됐다면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재명의 측근인데 왜 이 사람을 국정감사에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정도로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세 중에 실세, 우리가 지금 그 화면으로 보고 있는 비판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옆에 대통령 측근을 붙이지 야당 국회의원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실세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결국 그냥 정쟁을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가 여사님 제발 국회에 좀 이거 나름 고도로 좀 계산된 발언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여사님, 전 정부의 여사님을 아마 빗대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김현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100%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으로 김현지 씨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에 살림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참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석하게.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죠.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인사를 다 거기서 쥐고 있다. 그래서 이력서가 올라가면 김현지가 비서관이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만사 현통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그 전에도 베일의 인물로 사실은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인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덮여 있었던 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만져서 키운 겁니다. 최근에 뭐 나왔지만 지금 성남에서 근거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을 추종했던 뭐 동부연합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김현지 씨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경기 동부연합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뭐 녹취가 나왔습니다만 대선 자금 관련해서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그렇게 주장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500억을 마련하는데 200억은 당에서 가져오고 또 뭐 그 녹취들을 보면 걔들에게 300억 원 댕겨와서 뭐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그냥 비서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총무비서관이나 지금 부속실장은 1급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문고리 권력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뭉개고 이럴 단계가 이제 지나갔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적절하게 국감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로 지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더 크게 보고 아마 집권 여당에서 더 정면 대응해서 국민적 의혹 불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뭐 국회에서 부르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 사실 운영위원회 국감은요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10월 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감에 나와라.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도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뭔 잘못을 했길래 부르는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국정감사에도 내일이라도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를 전행했다. 동부연합과의 유착관계가 있다. 대선 자금에서 이 사람이 뭐 의혹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정쟁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10월 말
주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있었던 법사위 감사원 국감 내용 좀 살펴보겠는데, 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21g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습니까? 히노키탕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히노키탕하고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네. 2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 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저에 다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린 골프장이 들었고 히노키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21g을 시켜서 다다미빵을 넣었어요.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또 일본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저분의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만나서 뭐 했다 공격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AI 뭐 무슨 녹취 뭐 AI 뭐 해서 그런 녹취를 갖고 무슨 썰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치 동네방네 다 퍼뜨려 놓고 그 위에 뭐 추가로 뭐 증인이 있다면서요. 왜 지금 입을 닫고 있는지 묻고 싶고,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 그 어떤 그 저기를 만들 수 있죠. 목욕탕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목욕탕은 그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핀란드식 사우나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다다미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뭐 거론해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은 자, 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좀 스스로 본인의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저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다다미방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1g 대표가 나와서 다다미방, 그다음 히노키탕 넣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다미방, 뭐 히노키탕 이런 게 관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있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자기 집에 히노키탕 넣고 다다미방 만드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다가 새롭게 공사를 해서 국민 세금으로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라고 국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곤두박질하고, 또 강원 산간에 첫눈이 내리거나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계절이 갑자기 겨울로 바뀌는 건가 걱정이 되는데 언제부터 추워지는 겁니까? 네, 이미 오늘 낮부터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상태인데요.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뒤 북서쪽 상공에서 초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서울과 철원의 아침 기온이 5도, 파주 기온이 3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계절이 초겨울로 급변할 전망입니다. 또 현재 제주도 추자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서해와 동해 중부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가운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동해안은 월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이른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라진 것으로 최근에는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외래 환자 숫자가 1000명당 9.1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주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가 24.3명으로 가장 많이 걸렸고 1살에서 6살 사이의 영유아도 19명에 달했습니다. 시기도 빨라져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22년에서 23년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제외하면 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건 역대 2번째입니다. 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에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인데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변이는 없어 현재 병의원에서 놔주는 백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이어져온 비상진료 체계가 해제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이고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 등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실종 지점 200m가량 아래쪽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실종됐습니다. 수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작가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어제 경기 고양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별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백 작가는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공용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32만 9천 명 늘어난 뒤로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뚜렷했는데 지난 7월 집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분석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8만 1,000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1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치솟는 국제 금과 은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때 4,318.7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금값 상승률은 65%에 달하며 이달 들어선 12% 올랐습니다. 은 현물 가격도 사상 최고가인 온스당 54.15달러까지 오른 뒤 전장 대비 1.8% 상승한 54.0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캄보디아로 돈벌이를 하러 갔다가 납치나 감금을 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취업 사기 광고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행을 권유하는 모집책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아직도 월급 1,000만 원이 넘는 안전한 일자리라며 거리낌 없이 범죄 가담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탄탄한 회사라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홍보합니다. YTN 취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 모집책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거주 지역과 나이, 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묻더니 대뜸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연인인 것처럼 하면서 뭐 오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약간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통화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 범죄를 같이 하자는 건데 취재진이 머뭇거리니 곧바로 고수익을 약속한다고 꿰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이제 1,150만 원 스타트고요. 그리고 조금 능숙해지시고 일이 좀 잘 되시면 바로 급여는 올라가요. 거의 1,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회사의 주소를 보니 캄보디아에서도 범죄 단지가 가장 밀집한 곳으로 꼽히는 시아누쿨빌이 본사입니다. 모집책도 한국 언론 보도 등 최근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감금이나 폭행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며 설득을 이어갑니다. 안전해요. 회사가 탄탄하고 일단 안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로. 실제 감금이나 납치를 당한 한국인들은 현지 카지노에 빠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바람에 대가를 치른 거라는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카지노로 돈 다 날리면 이제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래서라도 갚아라. 이후 설득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전화 뒤에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다며 그럴듯한 숙소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 이후 납치냐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 살해당한 한국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학생처장들과 회의를 엽니다. 앞서 교육부는 어제 각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모두 캄보디아 등 여행경보 발령 지역을 일체 방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대학생 취업 사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전 국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자 급하게 모였습니다. 특히 잘 아시듯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우리 대학생이 지난 8월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대학 현장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회의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생들이 해외 출국과 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나 불법성 같은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한국 지인의 소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와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닥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 대학이 학생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출발하는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는 여행 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입니다. 단 대한항공은 지난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어제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대규모 도피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여전히 캄보디아행 구인 광고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상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2명이 지금 송환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59명도 추방할 예정이라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는데 이들이 지금 범죄단지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인 거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한국 경찰이 입장하고 그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그 계획은 63명에 대한 송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 이틀 사이에 2명씩 그 4명이 일단 송환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 59명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59명을 추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송환과 추방은 사실상 좀 미묘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 경찰이 그 주가 돼서 피의자 입건된 상태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등에 근거해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데려온다.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반면 이제 추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뭐 우리하고 뭐 특별히 이 책임을 이렇게 논하기도 싫고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니까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제 그제 발표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조율된 그런 명칭은 아니다라고 이 한국 측에서 그 밝힌 것 같고요. 어쨌든 59명이 돌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그 핵심은 이 59명이 온전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가해자인지. 그런데 지금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그 구금시설에 경찰서 구금시설 또는 이민국 구금시설에 감금이 되어 있었던 점으로 비춰봐서는 캄보디아 기준에서는 분명히 그 불법성을 저지른 사람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입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를 했던 범죄자다라고는 일단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국민이든 피해자 국민이든 국가안보 차원, 인간안보 차원에서 이 국민들을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본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수사의 제일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 또는 혼합해서 있을 가능성.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식별하는 이 수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그 고소된 상황 또는 SNS에 대한 기록, 뭐 예를 들면 완전히 속은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던 건지, 그리고 이 개인들의 일정한 개인 계좌 통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금된 금액 또 출금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성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그야말로 금액을 받은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인 경우에는 사실상 알면서도 갔을 가능성은 또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하는 예. 것이 수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좀 힘들게 우리 국민들을 지금 송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캄보디아행을 택한 청년들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고액 알바를 하나의 미끼로 해서 예. 계속 구인 가짜 취업 사기의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고 예.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안전은 언제든지 그 담보되는 것이니까 일단 와서 확인을 해봐라. 예. 라고 하는 그 유혹성 그 구인 사기 광고가 여전히 그 기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그 차단, 그 삭제 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그 방심위, 방미심위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거기에서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죄 방조라든가 범죄 관련된 것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심의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순수한 광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 근데 지금 가장 그 문제는 그 방심위가 현재 구성원이 0명이잖아요. 위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 대한 이 지위도 지금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러한 그 이 공백이 지금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만약 정쟁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혹시 이것의 원인을 본다면 예. 이렇게 국가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예. 지금 상당히 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좀 비평적 생각도 해보는데 예. 결국 유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구직 사이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하고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뀌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그야말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 연계 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위법성에 근거해서 방심위도 빨리 정상적인 이런 심의 역할을 해서 아예 사전부터 이러한 범죄성 광고는 단순한 이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과 제거를 하는 이런 일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취업 사기 광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예. 정상적으로 그 방심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패스트트랙에 근거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그 사이트 상에서. 예. 그런데 지금 사무국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그 방심위 입장에서도 나온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이 사항은 그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 온전한 그 위원체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긴급 이 패스트트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 현실성으로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합동 대응단을 급파했는데 이 범죄 조직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구조도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현장 장면이 예.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고 예. 그렇다 본다면 이게 정상적 정부와 정상적 국가라고 한다면 예. 캄보디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면 아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예. 라고 인식을 해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고 이와 같이 그 장비 장구를 지금 다 나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은 이제 그 컴퓨터 또 IT 장비 그러니까 그 보이스 피싱 그리고 온라인 사기, 예. 그다음에 로맨 스캠을 하는 그 장비 장구들이죠. 예.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데 증거 인멸하는 것을 그냥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그 과거에도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따가웠을 때는 일시 그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장소를 이전하는 형태도 과거에 또 있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처럼 그 우리나라 지금 순전한 피해자가 이 단지 안에 있을 가능성도 큰데 그 사람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구조할 기회도 이렇게 얇아진과 동시에 예.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까지 지금 인멸되고 있다. 예.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실상 이 범죄 조직 단체와 예. 캄보디아 정부의 그 정관교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 부패의 아주 그 단단한 공생 구조가
또아리를 현재 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훈센 전 총리 일가의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단속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증거인멸 이 상황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가 이처럼 온라인 그 스캠 사기의 허브가 된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 미국 등의 이를테면 인태 전략의 그 방어로 이를테면 1대1로 정책을 이제 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거점 도시가 시아누크빌이죠. 거기에 그 중국 대자본이 들어왔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금융, 은행에 대한 투자, 각종 그 카지노에 대한 지원 이것이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아주 융성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예.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도박에 대한 금지를 했고 또 20년대에는 그 코로나가 밀려왔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된 그 시아누크빌에 그 투자된 모든 이런 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이 도박 경제가 그야말로 몰락을 하게 되고 투자됐던 시설이 다 비어지게 된 거죠. 이 틈을 그 중국의 그 범죄 단체가 다 사들이고 장악을 해서 예. 사기로 사실 업종 변환을 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경제가 재정에 아주 튼튼한 밑받침이 된 거죠. 사기 액수가 이를테면 캄보디아 GDP의 40%를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부와 정권의 중요한 재정 수입 이런 상태가 지금 그 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그 소유주가 다 그 정관계 그 거물급 인물들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것에 대한 급습 그다음에 범죄 단지에 대한 폐쇄, 사기 공장에 대한 공국력 투입, 척결 이거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띠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지금 이 사건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범죄 조직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캄보디아하고 그 형사사법 공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자발적으로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일련의 그 용의자와 범죄 관련인들을 자발적으로 송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는 이제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형사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가장 민감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예. 뭐 캄보디아인 또 중국인들을 그대로 쉽게 송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중국 그 입장에서는 자국민 송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이런 또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그 한계는 분명히 그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터폴 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인터폴 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른바 그 강제권을 갖고 있고 강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조직 체계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인 수사 협조의 하나의 임의적 그 단체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적색 그 경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중범죄가 혹시 자국 영토에 있었을 때 다른 사건보다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국 당사자의 관심과 임의성에 근거한 것이지 예. 강제적으로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일종의 한계도 노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추가 피해 그리고 해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장 어떤 대응책부터 마련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그 있는데 저는 예.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사실 그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 압박 또는 그 쇄신에 대한 촉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예. 그 뭐냐면 지금 캄보디아에 약 60개의 이와 같은 그 범죄 단지 사기 공장이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한 폐쇄가 제일 그 중요한 것이죠. 아. 그리고 이 피해를 본 나라가 20여 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른바 그 아세안 플러스 3 예. 그 캄보디아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그 대대적인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하는 사기 이외의 그 범죄를 보게 되면 이건 국제 규범의 정면으로 반하는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인신매매, 그 다음에 고문, 강제 노역.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유엔의 그 제재에 촉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거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인 그 대안은 아무래도 그 국내에 연계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브로커들에 대한 그 발본 세권
뭐 이것도 가장 지금 필요한 이런 그 사안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미시적인 것은 이와 같은 그 허위 정보에 쉽게 그 속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차단,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 사기이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각종 이와 같은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 정부의 홍보,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해야 할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 뮤즈 열풍 속에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관람객 수는 모두 501만 6,38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3년 연간 관람객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 돌파는 박물관 80년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객 규모로 봐도 상위 5위권 수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밖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올해 국제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손흥민과 김민지에 이어 세 번째로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프랑스 리그앙, 프랑스컵에서 우승을 도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와 삼성이 오늘 저녁 한국 시리즈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습니다. 최강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차례로 나서는 한화는 홈에서 2연승을 자신하고 있고 삼성은 준 플레이오프 때처럼 원정에서 1승만 해도 3차전부터는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팬덤을 자랑하는 한화와 삼성이 2007년 준 플레이오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가을 야구에서 만납니다. 아깝게 정규리그 1위를 놓친 한화는 아쉬움을 딛고 추석 연휴에도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며 대전에서의 결전을 준비해왔습니다. 4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홈 1, 2차전 선발은 10개 팀 최강의 원투펀치인 폰세와 와이즈. 한화는 내신 2경기를 모두 잡고 4차전 이내에 승부를 끝내겠다는 계산입니다. You can't get to the Korean series or have a chance at winning the championship if you don't take care of the first series. Samsung is a really good team. They've won the last 2 playoff series that they've had. 이미 가을 야구 6경기를 치른 삼성은 체력은 많이 썼지만 기세만큼은 하늘을 찌릅니다. 선발 투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해줬고 기다렸던 디아즈의 홈런포도 준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가라비토와 최원태가 나서는 원정 1, 2차전에서 한 경기만 잡아도 원태인과 후다도가 버티는 홈 3, 4차전에선 오히려 승산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SG와의 준 플레이오프 때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At bat by at bat, so we don't try to do much. We don't try to be crazy to try to hit home on every pitch. So I think for us, try to put the ball in play and try to play a small baseball. 하나와 삼성의 정규리그 전적은 똑같이 8승 8패. 1차전 선발인 폰세와 가르비토의 상대 평균 자책점도 모두 0입니다. 역대 5전 3선제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4위가 3위를 꺾고 올라온 10번의 기회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한 건 2번에 불과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금 이곳 하늘공원은 그야말로 가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뎁사리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황금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억새 축제를 하루 앞두고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비가 예고되어 있지만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본격적으로 밤부터 시작될 텐데요.
퇴근길 무렵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최대 5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7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한기가 밀려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일부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예고됐는데 높은 산간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온화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